최근 불황으로 몇 년째 내수 부진에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령화도 소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란 보고서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은퇴 시기는 그대로인데 기대 수명은 거의 6.5세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아끼고 씀씀이를 줄이게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직접 연구하고 분석하신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그 음.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네. 시사점이란 그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네. 많은 관심을 받고 네. 계시죠? 네. 네. 어떻게 이번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배경이 좀 궁금해서. 네. 어, 예. 우선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번 연구의 배경은 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 가장으로서 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서 이제 셋을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셋 나셨어요. 아유, 네. 복자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네. 아내도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아. 아무래도 이제 돌봐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뭐 당장에 아이들 키우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뭐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예, 요즘. 돈이 들죠. 예.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 2000년대부터는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또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이 고령층의 사망률 위주로 빠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대 수명이 한 20년간 6.5세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노후 걱정을 더 하게 되는 네,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선배 박사님들을 봐도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좀 비슷한 걱정을 하시고 아, 이런 개별 가게의 걱정들이 거시경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겠다 싶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최근 보면은 국내 내수 경기도 부진하고 또 민간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면 그게 그 자연스럽게 소비를 좀 줄이게 만들고 왜냐하면 저축하고 노후에 미래에 쓸 돈을 어딘가 놔둬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경제를 좀 잘 돌아가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20년간의 세대별 소비 성향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20년간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네. 분석을 하셨나 봐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소비 성향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먼저 소비 성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제 소비 네. 성향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난 1년간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네. 그 3천만 원을 모두 쓰면 소비 성향이 100%가 되는 것이고 네. 1,500만 원은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예금을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에 투자를 하던 이제 저축을 해놓게 되면 소비 성향은 50%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어느 연령대에서 소비 성향이 가장 많이 줄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예상과 부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한 80세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70세가 되신 분과 30세가 되신 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70세가 되신 분은 내가 앞으로 한 살 날이 10년 정도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네. 기대 여명을 80으로 생각하실 때. 80으로 생각을 하실 때 반면에 지금 30세이신 분은 대충 한 50년 정도 남았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두 분 모두에게 똑같이 기대 수명이 1세 증가하더라도 네. 70세이신 분은 자기 여명의 10%가 증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반면에 30세이신 분은 50대라고 생각했다가 51세가 되는 거니까 네. 2% 증가에 그렇죠. 멈추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여건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예. 소비는 70세이신 분이 더 크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예측하고 실제로 이제 네. 자료를 봐도 봤는데 예, 연령대별 소비 성향의 변화를 보면 고령층에서 가장 크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 다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연령대별 소비 성향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 소비 성향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70대에서 가장 소비 성향이 크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네. 70대보다 예를 들어 60대나 50대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중이 더 많다거나 혹은 애초에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계층이거나 네. 하면 60대, 50대 소비 성향이 떨어진 것이 전체 소비 성향 하락에는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표본이 많으니까 표본이 크니까요.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60대 인구가 지금 70대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50대, 60대 평균 소비 성향이 70대보다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전체 평균 소비 성향 하락에 기여하는 것은 50대, 60대 평균 소비 성향의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20년간 분석이면 네. 2000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요? 2004년부터 2024년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 대비 2024년 전체 소비 성향의 하락 이렇게 네. 분석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뭐 소비 성향이라는 것을 그럼 어느 정도 하락했는가도 네, 중요할 궁금해요. 텐데 네. 소비 성향은 뭐 몇 가지 매저로 이제 척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저희 보고서에서 주로 생각한 것은 크게 두 개입니다. 뭐요? 이게 가계 입장에서 보면 네.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로 소비 지출이 얼마인가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네. 국가 단위로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1년간 생산한 것 GDP가 GDP 결국 대비. 소득이 되는 것이니까 네, 네. GDP 대비로 민간 민간 소비가 소비 비율. 얼마인가를 네. 본 것이고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는 52.1%였는데 네. 그것이 2024년에는 48.5%로 3.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로 보면 네. 76.3%에서 68.2%로 한 8. 8.1% 포인트 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 것만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의 통계하고도 또 비교해서 분석을 하셨나요? 다른 나라 통계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뭐 개별 국가까지 아직 다 살펴보진 못한 상황이고요. 네, 네. 우리나라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럼 OECD 회원국 통계와 네. OECD 회원국의 어떤 소비 성향과 네. 우리의 소비 성향과 네. 어떤 좀 비교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특이 성향이 있던가요? 좀 우리나라 소비 성향에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예, 일단 소비 성향이 연령대별로 소비 성향을 살펴봤을 때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게 되냐 하면요. 이 소비 성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소득의 흐름을 연령대별로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한 30대 전후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요. 네.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가 40대 되면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보통 55세 정도에 가장 피크를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점차 감소를 하다가 네, 네. 은퇴하면 소득이 없어지는. 네. 그래서 이 소득의 흐름을 보면 좀 완만한 산 모양을 기대하실 수가 네. 있게 되는데 뭐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득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도 소비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을 보면 소득의 이제 역함수 모양,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놓은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U자형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청년층과 노년층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은 적은데 네. 소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 장년층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작년치면은 이제 보통 한 50세 전후, 예, 네. 55세 전후 예. 봤었을 때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예. 그래서 그것을 연령대별로 그리면 이제 알파벳 U자형 모양을 일반적으로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뭐 OECD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기대를 한다고요? 네네. 네네. OECD 평균적으로 그려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어떤 게요?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서 소비 성향이 떨어지다가 네. 40대의 소비 성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U자가 아니네요, 예, 그러면요? U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 W자 모양으로 네.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좀 흥미로운 현상은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 교육비로 쓰는 것, 40대면 한창 아이들 이제 교육시켜야 될 네. 때니까요. 교육비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음. U자형이 복원이 됩니다. 교육비 변수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40대에서 교육비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이제 사교육비 지출로 쓰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0대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큰 것이 국제 간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아이가 셋인데 네, 40대 되면은 확 치솟겠는데. 제가 지금 40대긴 한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좀 네. 저축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네. 다들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네. 지금 소비 성향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큰 네. 틀에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네. 그러면은 점점 더 고령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네. 소비를 더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될 건가? 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네.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소비 성향과 소비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네. 예, 저희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네. 특히 한 7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소비 성향 자체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대별로 그리면 네. U자형 모형을 그리기 때문에 네. 나이가 많은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면 네. 늘어나면 소비 성향이 늘어날 수 오히려 있는 거죠. 늘어날 수 예.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이것이 소비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성향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면 오히려 소비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성향 그렇다 하더라도. 성향은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예. 그런데 결국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사실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득 여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소비 성향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 소득 여건이 워낙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소득 자체가 낮아지면 네, 소비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어떤 그 시사점을 우리 사회에 주고 싶으셨어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사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성장을 한 게 있고요. 그 내수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민간 소비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이것이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추세적으로 안 좋은 면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네. 경기 변동이 있는 것이니까 예. 경기 변동상으로 좀 안 좋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안 좋은 면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저희 분석상으로 보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좋은 부분도 또 상당 부분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안 좋은 민간 소비와 경기 변동상의 안 좋은 민간 소비는 그 대응법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변동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안 좋은 곳이라면 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위 이제 좀 돈을 풀어서 소비를 부스팅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조적인 요인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한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 축이 그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박사님?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할 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같이 늘어나주면 좋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 최근의 현상을 좀 보시면 60대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보다. 네. 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명도 늘어나니까 자녀 수명이 늘어나니까 추가적으로 일할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그게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생활비가 필요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노후 하는 대비를 해야 경우에 되니까 네, 네.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다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가로막는 요인들이 뭔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선행 연구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뭐 임금 구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연한 부분이 유연하죠. 있죠. 네. 예. 노동 시장이 훨씬 유연한데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임금 근로자의 중위 근로 지속 기간을 살펴보면 오히려 중고령층에서 미국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나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연공서열형으로 상당히 좀 경직적인 면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연차가 쌓여갈수록 성과나 직무에 상관없이 저절로 연봉이 올라가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명예퇴직 등을 활용해서 이제 중고령층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중고령층의 노동 수요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이런 유인이 생기죠. 요인이 생기게 네, 됩니다.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와중에 중고령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좀 더 네.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그러니까 수 연공서열형이 있겠다. 아니라 뭐 직무라든가 직무나 성과급 성과 위주의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고. 네, 근데 정년 퇴직 후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정년 퇴직 후에도 이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라고 하죠. 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할수록 좋고 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포화되어 있는 자영업 시장으로 또 몰리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도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첫 번째 직장 할 때, 네. 그러니까 첫 직장 이제 시작하는 나이가 네, 다른 나라보다 좀 늦지 않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첫 직장 시작하는 나이가 늦고 네. 뭐 그것이 사실 이렇게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생애 전체의 소득을 크게 좌우하는 그렇죠.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첫 직장에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면 네. 나머지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 네. 보장이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긴 또 어렵거든요. 네. 그 노동시장이 연금도 경직이 젊은 나이부터 맞습니다. 들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네.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첫 직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40대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현상과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되고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해보게 되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발빠르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네.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네. 지원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제가 개인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뭐 감히 제가 그럴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긴 하지만 우선 소비라는 것을 결정을 하실 때는 좀 장기적 시기에서 나의 전생에서 앞으로 소득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아직 활성화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잘 활용하실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그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보다 아직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긴 하지만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좀 저 자신에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루 KDI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